안녕하세요.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기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보내도 될지, 이게 맞는 일인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물론 지금도 100% 확신을 하고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저 제 속의 이야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드러내 보이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보내게 됐네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제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일 30대 나이의 제게 위안과 활기를 주는 건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은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위안거리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홍보회사에 다녔는데 신입 시절에는 정말 회사 다니는 걸로 진이 다 빠져서 마땅한 취미 생활이나 동호회 같은 건 생각도 못 했어요. 곧 서른이라는 나이를 맞이하는 겨울에 왜 사람이 연말이 되면 괜히 쓸쓸해지고 외로워지잖아요. 그래서 마음 먹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맛집 동호회를 찾아 들어가게 됐죠. 금요일 저녁마다 맛집을 탐방하고 다니는 곳이라서 금요 미식회라고 이름 지어진 동호회였어요.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동네 맛집을 소개하기도 하고 진짜 새로운 맛집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호회는 제 삶의 낙, 삶의 활력소가 되어 주었고요. 딱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동호회 사람들 모두 매운 걸 못 먹는다는 거였어요. 조금 매운 건 괜찮았지만 저는 진짜 매운 음식은 극강으로 맵게 먹어야 제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꾸미 볶음도 닭발도 닭볶음탕, 제육볶음, 떡볶이, 곱창 전골 등 빨간 음식은 무조건 혀가 얼얼하고 두피에 땀이 쫙 날 정도로 매콤해야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고요. 근데 함께 먹는 동호회 사람들은 그 맛을 몰랐어요. 그래서 늘 매운 음식을 먹으러 가도 맛있긴 해도 만족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다른 회원이 진짜 맛있는 아구찜집을 찾았다고 해서 다 같이 갔거든요. 전국의 매운맛 킬러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매콤 칼칼한 아구찜 속에 푹 익은 콩나물 한번 먹고 바로 시원한 맥주 들이키면 천국이 따로 없잖아요. 그 집은 매운맛 강도를 정할 수 있었는데 어김없이 매운 걸 못 먹는 회원들은 순한 맛을 주문했죠. 밖에는 추적추적 비도 내리고 진짜 얼큰하게 먹고 술 한잔 때리면 환상일 것 같은데 아쉬움에 저도 모르게 혼잣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얼큰하게 먹고 소매까지 때리면 오늘 내 발로 기어갈 텐데. 정말 혼자만 들리게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갑자기 본인도 모르게 터진 것 같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놀라서 옆을 보니 동호회에서 얼굴은 봐서 아는데 그렇게 친하지 않은 한 회원이었어요. 닉네임은 박 대표, 다른 회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준 씨라고 부르는 남자였어요. 남자는 창피해하는 저와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빙그레 웃어 보이더니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쵸? 이거는 순한 맛으로 먹으면 범죄죠, 범죄. 그렇긴 한데 다른 분들은 매운 걸 워낙 못 드시잖아요. 그럼 미애 씨랑 저만 저 옆에 테이블에서 따로 매운맛으로 시켜서 먹을까요? 비도 오는데 두피에 땀 한번 쫙 빼야죠. 아니, 이렇게도 내 마음을 잘 알아줄 줄이야. 저는 저도 모르게 네 하고 크게 대답을 했고 저희 둘은 다른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바로 옆 테이블에서 제일 매운맛으로 아구찜을 새로 시켰어요. 내 삶의 낙이지만 뭔가 부족하다 싶었던 동호회에서 저와 같은 매운맛 마니아를 만나서 진짜 흥이 났어요. 그 후에 그 남자와 저는 종종 둘만 만나서 매운맛 맛집 탐방을 따로 했어요. 좋은 음식은 좋은 대화로 끝이 난다고 하잖아요. 하루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닭갈비집에 둘이 간 적이 있었어요. 닭갈비는 고기도 고기지만 솔직히 볶음밥 먹으러 오는 것 같아요. 볶음밥 볶아 먹는 음식들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건 닭갈비를 이길 게 없어요. 성준 씨는요? 음, 전 아무래도
감자탕 먹고 먹는 볶음밥을 이길 건 없는 것 같네요. 아, 감자탕도 맞죠. 근데 전 아직까지 이 집이다 하는 감자탕 집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곳마다 맛이 고만고만하다 싶어서. 성준 씨는 있었어요? 저는 감자탕을 나가서 사 먹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거든요. 아마 미애 씨, 제가 만든 감자탕 먹어보면 전국의 감자탕집 다 가봐도 이 집이다라는 느낌 못 받을걸요. 나중에 한번 먹으러 와요. 정식으로 초대할게요. 저희는 음식을 중심으로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도 원동력을 얻는 것도 모두 먹는 것 때문인데 먹을 것에 대한 철학과 취향이 같다면 진짜 하루 종일 붙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죠. 그렇게 그 남자의 집에도 초대를 받을 정도로 친해졌고 어느새 우리 둘은 연인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음식 취향은 정말 1부터 10까지 다 알고 있는데 연인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 그 남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알아가는 도중 남자의 닉네임인 박 대표가 그냥 지은 닉네임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 남자는 오래전 혼자 맨땅에 헤딩하듯이 시작한 벤처기업의 대표더라고요.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직원을 10명 정도 거느린 번듯한 회사의 대표 말이죠. 솔직히 조금 놀란 건 사실이었어요. 제 편견일 수도 있지만 남자는 회사 대표라기엔 굉장히 검소하고 또 겸손했거든요. 한 회사의 대표라면 사람이 조금 목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타는 차도 집도 또 음식 취향도 정말 소박했거든요. 그리고 그 점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또 종종 회사 직원에게 전화가 왔을 때 받는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어묵탕과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에 대해 열렬하게 토론했던 사람답지 않게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냉철한 매력까지 볼 수 있었어요. 그런 남자와 2년의 달콤한 연애 끝에 저희는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승승장구할수록 남편은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었고 저도 남편의 그런 점을 정말 좋아했지만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취업을 할 나이에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홀로 외롭게 지내셨거든요. 저나 동생이 옆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맘때쯤엔 저도 동생도 군대다 취업이다 너무 바빠서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저는 주말이면 늘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은 했는데 제 동생은 아들 하나 있는 게 애교도 없고 무뚝뚝해서 항상 어머니께 툴툴거리기만 했어요. 뭐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걸 저도 어머니도 알지만 사람 마음이 표현을 안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아들의 사랑에 목이 마르시던 저희 어머니에게 남편은 처음으로 가져보는 아주 애교 많고 수더분한 아들 같은 사위였어요. 저희가 결혼 전 신혼여행지를 정할 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오, 여기 우리 엄마가 가고 싶다고 하셨던 데인데 왜 여기 예능에 한번 나왔었잖아. 여행 가는 프로에서. 아, 맞네. 한동안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갔잖아. 그 프로 때문에. 나중에 엄마 모시고 가고 싶다. 우리 엄마 아직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보셨거든. 비행기는 부산이나 제주도 갈 때만 타보시고. 나 좀 로망 있잖아. 엄마랑 둘이서 해외여행 가는 거. 여행 기간 동안 아무런 생각 안 하고 우리 둘만. 이때는 그냥 속 얘기를 터놓은 건데 남편이 제 얘기를 듣고 저 모르게 어떤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죠. 저와 남편은 4박 5일 발리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3일째 아침에 호텔에서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혼자 조식을 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호텔에 있는 사우나나 헬스장에 갔나 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아서 일단 씻고 나왔는데 호텔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타났어요. 예상치 못한 인물과 함께 말이죠. 어디 갔다 왔어? 말도 없... 헉! 엄마! 그렇습니다.
남편은 서프라이즈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께 미리 발리행 비행기 티켓을 저 모르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신혼여행 3일째 아침 일찍 공항으로 나가 어머니를 모시고 호텔로 온 겁니다. 제 로망을 이뤄주기 위해서 말이죠. 남편은 남은 시간 동안 저와 어머니가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어요. 저도 어머니도 남편에게 큰 감동과 함께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고요. 저희 결혼 여행은 그렇게 좋기만 했던 시작처럼 한결같았어요. 물론 소소한 싸움이나 마찰이 있긴 했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만에 저희 둘 중 하나가 사과를 하거나 말을 걸어서 풀었고, 어떻게 해서든 무슨 일이 있었든 대화로 풀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 5년 동안 저와 남편 사이에는 똑똑하고 착한 딸과 닮은 듯 안 닮은 듯 하지만 그래도 너무 사랑스러운 이란성 쌍둥이 아들들을 낳았어요. 쌍둥이 아들들을 가졌을 때 첫째 때와 다르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정말 1분만 찬바람을 맞아도 바로 몸살에 걸릴 정도로 면역력이 엉망이 됐었어요. 하지만 너무 예쁜 아들들을 만날 수 있었기에 그 힘들었던 시간이 다 잊혀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때 몸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기에 34주에 조산으로 출산을 했고, 그 후에 산후 우울증에 하지 불안 증후군, 또 관절까지 망가져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였어요. 첫째처럼 휴직 후에 회사에 복귀를 하고 싶었는데 이때는 말처럼 쉽지가 않더군요. 그 당시 회사 분위기도 현재의 여느 육아휴직에 관대한 분위기 같지가 않아서 눈치도 보였고요.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로 저는 쌍둥이를 출산한 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도 제 몸 상태를 많이 걱정을 했기에 오히려 회사를 그만둔다는 제 결정을 지지했어요. 답답하긴 할 테지만 당분간 애들과 함께 가정을 지켜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또 새롭게 식구가 된 아들들과 새로운 인생의 막이 열렸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늘 한결같을 것 같던 남편이 점점 다른 사람처럼 바뀌게 된 순간이 다가오고야 말았어요. 제가 제 남편이 늘 겸손하고 검소한 사람이라는 말을 했었죠. 그리고 그 점을 제가 사랑했다고요. 쌍둥이가 태어나고 한동안 남편은 그전처럼 변함없이 성실한 회사의 대표였어요. 제일 일찍 출근을 해서 다른 사원들에게 야근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퇴근을 일찍 해도 집에 일거리를 가져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남편은 해외 사업까지 눈을 돌려서 영어까지 배웠어요. 우물안 개구리로 만족을 못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런 남편을 응원했고 남편이 잘 해내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남편이 새롭게 협업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해외 고객들과 미팅을 하고 온 날이 있었어요. 진짜 한 달 내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어떻게 대접을 할지 고민에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해나간 자리였죠. 근데 초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표정이 준비한 것만큼 일이 잘 안 풀린 것 같은 느낌이 오더군요. 저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평소에는 잘 입지도 않은 양복을 벗는 남편을 따라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잘 하고 왔어? 잘 하고 온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확실한 건 첫 만남부터 아주 얕보였다는 거야. 남편은 미팅 장소에 나가 만난 해외 고객들이 입고 나온 몇백만 원짜리 양복 이야기부터 그들이 여가에 얼마를 투자해 가면서 주말을 보낸다는 말까지 늘어났어요. 나한테 평소에 하는 운동이나 취미 있냐고 해서 그냥 가족들이랑 시간 보낸다고 하니까 바로 비웃더라. 뭐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업무량도 많고 일과 일상의 조화를 잘 못한다고 들었다고 이해한대. 지들은 무슨 수상 스포츠니 골프니 테니스니 친다고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하자는 거야. 한동안 한국에 있을 거니까. 그리고 무슨 와인 얘기도 하는데 내가 끼어들 수가 있어야지. 근데 그놈들 중에 하나가 나한테 박 대표는 좀 즐기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한 회사의 대표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삶을 누려야죠. 이러는 거야.
거기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 진짜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자존심 상하더라. 그냥 성실하게 미팅 자료 준비만 해갔는데 그놈들 하는 말이라곤 사치스러운 취미생활 뿐이니. 아, 진짜 내가 뭐라도 취미가 있었으면 그래도 그 무시는 안 받았을 텐데. 아, 진짜 자괴감 든다. 평생 성실하게 일만 해온 사람이 일 외적인 걸로 무시를 당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구나 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남편은 그 후에도 그런 굴욕을 겪지 않기 위해 나도 뭐든 시작을 해야겠다고 했고, 며칠 고민을 하다가 남편은 골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평소 얼굴을 트고 알고 있던 다른 회사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취미 생활을 시작했죠. 그래서 주말이면 늘 라운딩을 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은 와인 클래스, 바리스타 수업까지 들어서 와인 시음회나 커피 시음회 같은 모임도 다녔어요. 하나에 몇백에서 몇천까지 가는 와인을 경매하는 자리까지 나갔었습니다. 처음에는 뭐든 열심히 하는 남편이니까 취미 생활도 일의 연장이고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이것저것 다 하나 보다 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느낌을 받았고 남편의 무시받지 않기 위한 취미 생활의 시작은 앞으로 있을 모든 지옥 같은 시간들의 시작이었어요. 남편의 그 배꼽이 배보다도 커졌다는 걸 알게 된 건 결혼을 하고 8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평일에 늘 그랬던 것처럼 첫째는 유치원에 보내고 쌍둥이들 낮잠을 재우고 있었는데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발신자를 보고 좀 놀랐어요. 바로 남편의 회사 직원이었죠. 남편과 일한 지 오래됐고 저희 집에도 종종 남편이 데리고 와서 만난 터라 연락처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얼른 전화를 받았고 그 직원은 제가 받자마자 다급하게 말하더군요. 저희 남편이 지금 집에 있는지 연락은 되는지 말이에요. 아니 남편은 여느 아침과 같이 출근한다고 집을 떠났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생전 한 번도 회사에 결근 한 번 한 적이 없던 사람이 잠수라뇨. 심지어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혹시나 출근길에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닌가 싶어서 끔찍한 상상까지 되고 제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남편은 강간무소식이었죠. 저와 회사 직원들이 모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남편이 글쎄 뭘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내기 골프를 치고 있었답니다. 돈 300만 원을 걸고 다른 회사 대표들이랑 내기 골프를 치느라 회의도 있고 전화도 안 받은 거래요. 이게 말이나 되나요? 저는 남편의 무책임함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이건 회사의 대표로도 또 가장으로서도 너무나 무책임한 짓이잖아요. 진짜 제정신이야? 어떻게 내기 때문에 회의를 깜빡하고 연락이 두절까지 돼? 아,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리고 그 자리도 꽤 중요했단 말이야. 회사 나가서 일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것도 다 인맥 관리가 돼서 회사에 도움 되는 거라니까? 인맥 관리고 자시고 풀밭에서 이만한 공 치고 노는 게 어떻게 몇 달 전에 약속된 회의보다 중요해. 그리고 당신은 당신 걱정하는 사람들 생각도 안 하지? 당신이 그렇게 잠수 타고 연락 안 될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당신 진짜 변했어.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회사랑 가족이 제일 중요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밖에서 사람 만나는 거에 목숨 건 것처럼 보여. 저번에 우리 결혼 기념일 언제인지 빤히 알면서 친구들이랑 패러글라이딩 여행 갔잖아. 아, 그건 진짜 취소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었지.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마. 그냥 요새 당신 보면 딱 허파에 바람 차서 주체가 안 되는 걸로밖에 안 보여. 그리고 지금처럼 본인 문제 모르고 인정도 안 하면 아마 나중에 당신 곁에 나는 안 남아 있을걸? 이런 싸움을 해서 남편이 바뀌었을까요? 일과 가족과의 시간이 아닌 정말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사치스러운 생활은 남편에게 처음 맞는 자유이자 오아시스, 또 끊을 수 없는 중독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남편은 그 후에도 그 전날 와인에 만취를 해서 다음날 숙취로 회사에 결근을 하길 일쑤였고 또 와인에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결혼 전에는 막걸리가 최고라는 사람이 와인은 신이 과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술이라고 찬양을 하더군요. 1900 몇 년산이라는 와인을 닥치는 대로 사들여서 주방에는 따로 와인 셀러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걸 자랑하기 바빴죠. 한 번은 딸아이가 와인 중 하나를 들었다가 깼는데 딸이 다칠 수도 있었다는 걸 아예 머릿속에 있지도 않은지 눈에 불을 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제게도 왜 애 단속을 안 하냐고, 대체 어떻게 키운 거냐고 아주 난리를 부려서 고작 그딴 와인 한 병 때문에 눈 뒤집힐 정도면 와인 모으는 사치스러운 취미 갖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 돈 많고 와인 수집이 취미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술 한 병 때문에 아내와 자식에게 침 튀어가면서 화내지 않을 거라고요. 남편은 밖에서 놀고 다니느라 회사도 또 가족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 둘이 남편을 기다려줬을까요? 회사도 또 가족도 점점 잃어가고 말았죠. 저하고 애들과의 관계도 문제였지만 남편은 청춘과 열정을 모두 쏟아부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예 손 놓고 살다가 크게 뒤통수를 맞는 비극을 맞이했어요. 남편의 회사 직원 중 하나, 심지어 남편의 오른팔이라고 믿었던 직원이 공금을 횡령해서 해외로 날라버린 겁니다. 남편은 패닉에 빠졌고 한순간에 남편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걸 잃어버릴 위기에 놓였어요. 어떻게 해서든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잡지도 못할 배신자는 제쳐두고 자금을 구하는데 온 정신을 투자했죠. 남편이 그렇게 다 나중에 도움되는 인맥이라고 어화둥둥했던 이들이 남편을 도와줬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무너지자마자 바로 뒤돌아선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원래 있던 직원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남편이 혼자 밤낮으로 여기저기 뛰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더군요. 끝내 사업을 시작하고 13년 만에 남편은 사업을 정리하고 백수가 됐어요.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몇 달 동안 남편은 방 안에서 나오지도 먹지도 않았어요. 배신감과 좌절감이 남편의 몸을 좀먹어갔고 그 영향은 저와 제 아이들에게까지 갔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선형적인 것이 아니기에 구르고 떨어지고 또 오르다가 다시 내리막길을 만나는 거잖아요. 저는 남편의 좌절을 이해했고 남편이 그 전의 실수와 본인의 판단착오를 알고 다시 일어서길 바랬어요.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또 남편을 위해서도 말이죠. 근데 남편은 커다란 실패 앞에서 본인의 개선점을 찾은 게 아니라 오히려 다 잃은 상황에서도 높아진 이상과 목표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제 남동생이 저희 집 상황을 알고 남편에게 일자리 주선을 해줬거든요. 그 전에 대표였던 남편에게는 큰 퇴행이긴 했지만 관리직이었기에 나쁘지 않은 자리였어요. 당장 5가족의 생활비와 남편의 대출 이자가 급해서 그 일은 저희 가족에겐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일을 나가고 일주일도 못 버티다가 그만뒀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회사 차려서 대표했는데 어떻게 남의 명령 들으면서 일을 해? 남들 다 그렇게 일해. 다들 대표 소리 듣고 명령해 가면서 일하는 줄 알아? 나는 아니야. 도저히 누구 아래에서 일 못하겠어. 나 무슨 대학 나온 줄 알지? 왕년에 과 수석도 하고 대표 소리 듣던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거 자존심 아니야. 진짜 자존심은 상황이 안 달아주면 뭐든 해서 내 자식, 내 가족 먹여 살리면서 떳떳하게 사는 게 그게 진짜 자존심이야. 당신 그거 아직 과거 못 잊는 미련이고 아집이야. 알아? 언제까지 왕년 소리 하면서 이렇게 살 건데? 당신은 내가 남들한테 무시받고 하대받으면서 돈 벌면 좋겠어? 당신도 생각을 해봐. 대표 사모님 소리 들을 때가 좋았지? 근데 이제 그 소리 듣지도 못하니까 나가서 뭘 하든 상관없고 돈이나 벌라 이거 아니야? 나는 누구 사모님 소리 듣던 게 좋은 게 아니라
당신이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한테 충실했던 게 좋았던 거야.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었다고. 남편은 무슨 말을 해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연락도 안 되는 날이 늘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일어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나가서 밖에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었죠. 저는 어떻게든 애들과 살아야 했기에 대형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친정 어머니께 맡길 수 있었고 종종 동생과 올케도 도움을 줬어요. 그렇게 하루에 9시간, 많으면 10시간, 11시간까지 추가 업무를 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종종 펑크가 나면 자진해서 주말까지 출근을 했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데 어느새 반년이 훌쩍 지나가더군요.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모르고 지내서 시댁에도 연락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시어머니께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아주 싸늘한 목소리로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아휴, 성준이 전화 안 받으니까 이제 네가 하냐? 이번엔 또 무슨 일이야? 우리 집 돈 몽땅 가져갔으면 조용히나 살지. 왜 잊을만 하면 전화해서 사람 피를 말려? 여러분께서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시어머니와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서로 싫은 말, 말다툼 한 번 한 적 없는 사이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였어요. 그랬기에 더 당황했습니다. 몇 달 연락도 안 하던 시어머니께서 왜 제게 생전 처음 듣는 목소리와 말투로 다짜고짜 썽을 내시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침착하게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한참을 씩씩거리던 시어머니는 제가 상상도 못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어떻게든 일상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뼈가 빠져라 일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은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명목 아래 시댁의 돈을 빌리고 있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들을 안쓰럽게 여긴 시부모님께서 돈을 빌려주셨다고 해요. 1,000만 원이 3천이 되고 5천이 되고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주셨더라고요. 심지어 늦게 퇴사를 하고 몇 년 동안 마음먹었던 어학연수를 준비하던 신우의 퇴직금까지 가져갔대요. 그렇게 시댁의 단물이란 단물을 쭉 빼먹고 동생 앞길까지 막은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끝내 이제는 빌려줄 돈이 없다는 시아버지의 말에 그럼 집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달라는 말까지 꺼냈다고 합니다. 갈 때까지 간 남편의 말에 시부모님은 두 손 두 발 다 드셨고 먼저 어떻게 살든 이제 신경을 끌 테니까 알아서 살라고 연을 끊자고 통보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와중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연락을 했으니 시어머니는 남편과 제가 한통속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남편이 시댁에서 가져간 억 단위에 가까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거의 집에 안 들어왔고 들어와도 늘 잠만 자는 모습밖에 못 봤거든요. 대체 동생이 10년 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까지 가져가서 뭘 했는지 그걸 알게 됐을 때 저는 실망을 넘어선 절망을 하고야 말았어요. 남편의 휴대폰 그리고 노트북에서 남편이 가족들의 돈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남편은 그 돈으로 다시 일을 한 게 아니라 주식과 코인을 사들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죄다 바닥을 치고 있어서 매도할 수도 없는 상태였죠. 다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돈을 벌어 한탕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이 사람이 누구죠? 제가 사랑한,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그 사람이 정녕 맞는 건가요? 저를 포함한 가족은 모두 남편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저도 남편에게서 더 이상의 기대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때 이혼을 생각해야 했지만 그저 내 아이들의 아빠로 존재만 해준다면 어디 가서 더 큰 사고를 치지 않기만 바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에게서 뒤돌지 않는 가족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저희 어머니였죠. 어머니는 남편의 실패에도 그럴 수도 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라고 용기를 주신 분이랍니다.
남편이 회사를 막 정리하고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 찾아와서 이틀 동안 방 밖에서 지켜서다가 끄집어낸 것도 저희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제가 남편에 대한 불만을 말해도 끝에는 꼭 그래도 박서방이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잖니. 지금 상황이 이러니 말도 헛나가고 실수도 하는 거야. 시간을 좀 줘야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일군 일인데 그렇게 일었으니. 하고 언제나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셨어요. 또 남편만 만나면 몰래 지갑에 돈을 넣어주시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오시는 건지 5만 원권을 언제는 10만 원, 또 100만 원까지 넣어두셨어요. 아마 그때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이 지구상의 남편을 믿어주는 건 저희 어머니뿐이었을 겁니다. 그런 어머니의 맹목적인 믿음과 배려에 남편은 과연 부응을 했을까요?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니요. 이제 본인의 가족과 단절이 된 상황에서 남편은 저희 어머니를 돗자리를 펴도 발을 뻗어도 되는 자리로 생각을 했어요. 하루는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어머니 댁에 있는 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얼른 받았는데 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말하셨어요. 예, 미애야. 너 지금 일하니? 언제 끝나? 아직 퇴근 시간 멀었는데. 엄마 왜요? 애들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너 좀 빨리 와서 박서방 좀 데려가. 내가 제발 가달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거실에서 아주 진을 치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도 며칠 동안 얼굴을 못 본 남편이 왜 저희 친정어머니 댁에 있고 또 남편을 정말 끔찍이 생각하는 어머니께서 왜 이런 말을 하시는지. 저는 급하게 사정을 얘기하고 조기 퇴근을 했고 바로 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간 곳에서 정말 무슨 빚쟁이 마냥 어머니 댁 거실 바닥에 앉아있는 남편과 그런 남편과 대치를 하면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어머니를 볼 수가 있었어요. 미애야,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했는데 몇 주 전에 박서방이 나한테 1,000만 원 가져갔어. 네? 아니, 당신 미쳤어? 이제 우리 엄마 돈에도 손을 대? 아, 장모님은 갑자기 그 얘기를 이 사람한테 왜 하세요? 근데 또 와서 달라는 거야. 며칠 전부터 나한테 5천만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 그만한 돈 없다고 하니까 처남한테, 준영이한테 말해서 빌려서 달래. 내가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쓸 거냐고 그건 좀 알자고 해도 한마디 말 없고 그냥 저렇게 달라고만 해서 당장은 무리라고 하니까 오늘 아침부터 와서 저러고 있는 거야. 야, 너 당장 나와. 우리 엄마 돈도 코인으로 날리려고 이래? 대체 어디까지 가족들 등골을 빼먹어야 그 집 멈출래? 나와. 당장 나오라고. 아, 진짜? 내가 나만 잘 되자고 이래요? 다 장모님 딸, 장모님 손주들 먹여 살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요. 장모님은 말로만 저 믿는다고 하더니 돈 얘기 나오니까 바로 태세 전환하시네요. 참나, 이러려면 위선이나 떨지 마시던가요. 가증스러우니까.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는 남편은 용서할 수 없는 막말을 내뱉었고 그 말을 듣고 눈에 불이 터진 제가 남편에게 달려들기도 전에 어머니께서 먼저 손을 들어 남편의 뺨을 내리치셨어요. 그리고 제 눈에도 보일 정도로 부들부들 떨면서 말씀하셨죠. 너 같은 놈은 동정도 위선도 아까워. 내가 너 같은 놈 본 모습도 모르고 그저 돈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모습을 진짜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믿음을 줬던 게 천추의 한이다, 한. 아니, 그냥 처음부터 내 딸이랑 결혼시킨 게 한이야. 어디까지 떨어지고 어디까지 사람을 잃어야 정신을 차릴 거야? 어머니의 고함에 남편은 반성은커녕 아이씨라고 하며 무서운 눈으로 어머니와 저를 노려보고 나가버렸어요. 또 그대로 며칠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했어요. 내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준 걸로도 모자라서 저희 어머니의 믿음마저 쓰레기통에, 아니 변기에 넣고 내려버리다니. 더 이상 이 인간과 미래도 현재도 함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다짐을 해도
아예 집에 안 들어온 인간과의 이혼은 쉽지 않았어요. 뭐 어디 있는 줄 알고 얼굴을 봐야 이혼을 하든 말든 하죠. 저도 일하고 애들 돌보느라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서 이혼을 다짐하고 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시간만 흐를 수밖에 없었어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은 물론 했고요. 근데 하늘이 보기에는 제가 그렇게 바빠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제게,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다른 시련을 주더군요. 제가 바쁘다고 늘 어머니께 애들만 맡기고 뭐 하나 제대로 챙겨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어렵게 시간을 내서 어머니를 모시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제게는 나름 효도 이벤트였는데 그 이벤트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실을 마주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혈액암,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래 그냥 어지럽다, 소화가 안 되고 식은땀이 좀 난다는 말을 하시긴 했는데 암이라니. 어머니도 저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네요. 의사는 혈액암은 다른 질병과 달리 증상이 크지 않아서 다들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오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3기에 발견을 해서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장 슬퍼하지도 못하고 바로 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검사를 받고 항암 치료 일정을 상담했어요. 제가 당장 일을 그만둘 상황이 아니라서 동생과 올케 그리고 간병인을 고용해서 어머니 곁을 지켰고 애들은 진짜 시댁에 사정사정을 해서 맡겼어요. 암 보험금이 나오긴 했지만 부수적인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고 제 형편에 거기다가 시터까지 구할 수 없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다행히 제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또 남편과 작당을 해서 시댁에서 돈을 빌린 게 아닌 걸 아시기 때문에 선뜻 제 부탁을 들어주셨고요. 아, 그리고 그렇게 다시 시댁과 연락을 하면서 사라진 남편의 행방을 알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연히 남편에게 다시 손을 내밀지 않으셨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남편은 숙박업소를 전전했는데 한 숙박업소에서 장기 투숙 비용을 내고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을 통해서 남편이 있는 곳을 알아낸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 청구 서류를 작성했고 복사본을 챙겨서 남편이 묵고 있는 숙박업소 카운터에 맡겼어요. 남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 오면 꼭 전해주라고 거기 직원에게 수고 비용까지 챙겨줬습니다. 효과는 빨랐어요. 한 달을 집에 안 들어오던 남편이 서류 보내고 이틀 만에 집으로 찾아왔거든요. 하지만 집에 들어올 수는 없었죠. 제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거든요. 새벽에 휴대폰은 아주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울리고 현관문 밖에서는 문을 쾅쾅 치면서 문 열라는 그 인간 목소리가 들리고 저는 태어난 얼굴로 체인을 풀지 않고 문만 살짝 열었고 그 틈으로 집에 안 들어오는 동안 어디서 굴렀는지 야수 같은 얼굴의 남편이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날백수된 지 오래 지나서 잘 모르나 본데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 시간에 자. 다음 날 일하러 가야 하니까. 근데 이 난동을 부려? 하, 좋은 말 할 때 문 열어라. 네가 뭔데 내 집 비밀번호를 바꿔? 이 집 내가 산 거야, 내가. 그래, 네가 샀는데 너 그 권리 몇 년 동안 백수로 살면서 가족 나몰라라 했을 때 잃었어.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게 무슨 남편이고 아빠야? 여기는 내 가족이 사는 집이니까 이제 곧 가족이 아니게 될 인간은 주제 넘게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이혼? 아주 미친 거지. 그딴 서류나 맡기고 가고. 이제 돈도 못 번다고 서방 아니라 이거야? 네가 나랑 이혼을 해?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일을 오래 안 하니까 아주 제대로 된 생각도 안 되나 봐. 미안한데 이혼은 한 사람만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야. 특히 너같이 몇 년 동안 가족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직무유기하고 산 인간이면 더더욱 더 이상 찾아오지 마.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난 너랑 이혼하고 내 애들도 나 혼자 키울 거니까.
그 후로 제가 남편의 연락을 피했어요. 남편은 문자로 온갖 협박을 해가면서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했고, 저는 그 모든 걸 이혼을 위한 증거물로 수집했습니다. 제가 그 어떤 말에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단호하니 남편은 바짝 약이 올랐었나 봐요. 그래서 어디까지 찾아왔는지 아시나요? 제가 마트를 쉬는 날은 거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서 간병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술에 떡이 된 모습으로 말이죠. 어머니께서 환자복을 갈아입으시고 나서 제가 빨랫감을 가져다 주면서 또 새 환자복을 받아오는 길이었어요. 어머니가 계신 병실이 가까워지는데 순간 굉장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라고 소리를 치는 게 들렸어요. 저는 놀라서 바로 달려서 병실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침대에 앉아있는 어머니와 어머니 앞에 휘청이면서 서 있는 남편이 있더라고요. "당장 안 나가? 누가 반겨준다고 여길 와?" 우리 장모님이 나이 70에도 염치 없이 목숨줄 못 놓고 연명치료 받는다길래 사위로서 응원해 드리려고 왔죠. 장모님, 수고하십니다. 이 천하의 썩을 놈 같으니라고. 어디 술이 떡이 되도록 와서 주정을 부려? 저는 어머니 앞에서 코웃음을 치는 인간에게 다가가서 멱살을 잡아채서 확 돌렸어요. 남편은 그제야 병실로 들어온 제 얼굴을 봤고 진짜 찢어 죽일 듯이 노려보는 제게 해맑게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마누라도 있었네? 아이고, 우리 마누라 죽어가는 어머니 돌보느라 고생이 많다. 고생 많어. 헛수고하네. 뭐? 이 미친놈아? 진짜 그 주둥이 안 닥칠래? 내가 이 자리에서 꼬매줄까? 그리고 내가 왜 네 마누라야? 너 나랑 이혼 소송 중이야. 네가 일방적으로 모른 척 하긴 해도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아직도? 포기를 못하네. 내가 너 놔줄 것 같아?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누구 좋으라고? 돈 못 번다고 바로 팽하는 게 가족이냐? 가족이야? 누가 돈 못 번다고 팽을 해? 넌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 네가 돈만 못 벌었어? 가족 알기를 우습게 알고 무책임하고 헐짓거리나 하고 다니는 건 가족이냐? 똑똑히 알아도 너 돈 없어서 버려지는 게 아니야. 네가 나랑 애들 버리고 밖으로 나돌아 다녔을 때부터 네가 먼저 가족 버린 거야. 너희 부모님한테 돈 가져가서 그걸 보장도 없는 곳에 꼬라 박았을 때부터 네가 먼저 가족을 버린 거라고. 알아? 내가 언제? 그래. 내가 실수했다 쳐. 잘못했다 치자고. 근데 세상 살면서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딨어? 근데 기회도 안 주고. 막말로 내가 저기 있는 곳 황천길 갈 인간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누구는 병원에서 편하게 돈 잡아먹으면서 대접받고 나는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해. 그 입 안 닥쳐? 네가 뭔데 우리 엄마랑 비교를 해? 네가 뭔데? 길가에 지나가는 개미랑 비교를 해도 나는 개미를 고를 거고, 이 병실에서 황천길 갈 사람 딱 하나 있으면 그건 너야, 너. 더 이상 명줄 앞당기지 말고 꺼져. 당장 꺼지라고. 제가 멱살을 잡고 병실 문으로 끌어도 그 인간은 버텼어요. 끝내 밖에서 이 소란을 모두 들은 간호사분들이 병원 보안 요원들을 불러서 끌어낼 수 있었죠. 그 인간은 양손이 잡혀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이혼은 절대 못한다, 후회할 거다, 심지어는 얼른 하늘로 가버리라는 막말을 내뱉었고, 어머니와 저는 그 인간이 끌려나가고 몇 시간이 흘러도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아니라고 하시지만 어머니께서도 잠을 잘 못 자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복용하는 약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이신데, 어머니께서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충격을 준 그 인간을 당장 찾아서 진짜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남편은 또다시 연락이 두절됐어요. 제가 그날 병실에서 남편에게 한 모든 말은 진심이었어요. 진짜 어떻게 나와 우리 어머니에게 그딴 말을 하나 싶을 정도로 분노했고, 할 수만 있다면 말로 상처를 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걸 원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과 연락이 안 된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게 전화를 한 곳은 경찰서였고 경찰은 제게 병원 주소를 하나 말해줬어요. 그리고 덧붙이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피해자 휴대폰에 있는 번호 보고 연락드립니다. 지금 박성준 씨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당장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병원으로. 그 이후 말은 제대로 기억이 안 나네요. 분명 이제는 남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또 사고를 당했다고 하니 심장이 덜컹하는 소리를 냈어요. 저는 바로 휴대폰만 하나 챙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멀지 않은 곳에 사는 동생에게 애들만 집에 있으니 잠깐 와달라고 했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누워서 몸 이곳저곳에 먼지 모를 기계를 달고 산소 호흡기를 하고 있는 남편은 의식이 없었어요. 의사는 교통사고 충격으로 좌우 골반 골절에 장골과 쇄골, 몸통부 골절까지 있고 비장 파열, 그리고 두개골에도 심각한 충격이 있다는 말과 함께 희망을 주는 말은 한마디도 건네지 않더군요. 사건 현장에서 온 경찰은 남편에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확인이 되긴 하지만 사고는 남편의 과실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제때 건너던 남편을 보지 못한 차량이 남편을 치었다고 했어요.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신고를 해서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을 한 거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말, 황천길에 갈 사람은 당신이라는 말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아직 서류상으로 이혼을 한 것도 아닌 제가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3일이 더 걸리진 않았어요. 남편은 눈 한 번 못 떠보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장례식을 치렀고 혼자 남편의 물건을 정리했어요. 저희 둘의 관계는 끝내 부부도 또 남도 아닌 이상한 상태에서 멈추고 만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난감한 시험에 들게 한 건 바로 남편의 죽음을 다 받아들이기도 전에 제게 지급된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사고 상대 측에서 보내온 합의금이었어요. 이혼 소송 중이긴 했어도 남편이 든 보험의 수익자는 저였기 때문이었죠. 제 통장에 찍혀 있는 그 인간, 제발 남이 되길 원했던 인간의 목숨값을 봤을 때 무슨 감정이 들었는지 아마 무슨 말로도 표현을 못할 거예요. 한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는지 받아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죽은 남편이 정말 세상 누구보다 믿고 원망스럽긴 했지만 전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하고 나서 언젠가는 정신을 차려서 새 출발을 하길 바랬어요. 예전에 제가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 아이들의 아빠로서 말이죠. 근데 이렇게 못 볼 걸 다 보이더니 갑작스럽게 떠나고 끝까지 나를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드네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처음에는 시댁에 돈을 전부 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부모님은 그 돈을 거부하셨어요. 연 끄는 아들 목숨값 받을 수 없다고 남편을 내치셨을 때 이미 그 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신 거나 마찬가지래요. 그래도 제가 고집을 부려서 시누이 퇴직금과 남편이 생전 시댁에 가져갔던 돈의 일부를 시부모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도 돈이 남았고 저는 또다시 잠을 설쳤어요. 그러다가 제 딸이 제게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고 보고 싶은데 아빠가 꿈에 나오질 않는다고 하더군요. 아들들은 아직 어려서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도 이해도 하지 못했지만 초등학생인 딸은 그래도 이제 아빠를 만나지 못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고 매일같이 제 침대로 와서 함께 자는 딸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돈의 수익자는 내가 아니라 내 아이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 돈을 정말 한 푼도 나만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쓰지 않고 딸과 아들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비에만 쓰겠다고 말입니다. 평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걱정 없이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정도는 되겠다 싶어서 따로 애들 교육비 통장을 개설해서 전부 그곳에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생활비는 쭉 제가 일을 하면서 벌어서 쓰고 있고요. 내가 한 언행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즉, 선에는 선이 돌아가고 악에는 악이 돌아간다는 맹자의 말을 떠올리면 지금까지 남편이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가족에게 했던 말들의 업보가 작용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다가도 또 업보가 있다면 나도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말에 대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마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도 조금이라도 그런 마지막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제 변명을 하고 싶어서 입증하기 위해 보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제 목소리가, 제 이야기가 남편에게 닿을 수 있다면 이건 제가 원했던 결말이 아니고 또 애들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꼭 누구보다 바르고 건강하고 착하게 키울 거니까 걱정 말라고 말이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응원을 해달라고 하고 싶네요. 새는 죽음을 당하면 슬프게 울고 사람은 죽음을 당하면 어진말을 남긴다고 하는데 한때는 사랑했고 또 한때는 원망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부디 죽음 앞에서 조금이라도 삶에 대한 후회를 덜길 들어주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와 제 아이들이 앞으로 씩씩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도 부탁드려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